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5회 선생님과 함께 주요 작품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전 모의고사 5회에서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미스터 방 작품이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관동별곡 그리고 더 뒤에 있는 이제 황새결속이라는 걸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거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글의 주제는 이제 광복 직후의 부조리한 사회상과 기회주의적 삶의 태도를 풍자하는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 집진 장수 아들인 방산복은 30살이 다 되도록 머슴살이를 하고 일본과 상해 등지를 떠돌아다니다 조선으로 돌아와 헌신을 고치는 신기루 장수로 먹고 살았대요. 어느 날 그는 조국이 해방을 맞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독립이 배불려 주는가? 라고 묻는 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없자 독립에 반감을 가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 삼복다운 해방의 혜택이 주어졌다. 여기 빨간 부분이 구두수선비를 올리는 방산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거의 서술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원래는 이렇게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찡을 50전을 받았대요. 그래도 눈을 부라지르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대.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할기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다. 해방 후에 어떤 혼란한 사회상을 보여주죠.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찡 10개를 받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했대요. 나한테 이득이 생기니까 갑자기 독립을 환영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다시 걸림돌이 됐겠죠.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그쵸. 이제 도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매상 같은 느낌인데 찡,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5배, 10배 비싸졌죠.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운 경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이엠뱅할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가 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자신의 이익이 주니까 갑자기 또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석양 때 신기루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병정과 꼬마차 이런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미군정 시대의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딱 쳤다. 무릎을 탁 쳤다는 건 뭔가가 생각난 거겠죠. 통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려. 그러나 슬플진저 떼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서 가망이 없는 말이었다.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고 판소리의 사설 어조입니다. 방산복을 비꼬고 있죠.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만 하다가, 반일은 이제 반나절, 한나절이 되겠죠. 궁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강을 얻었다. 총총이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가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흰 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꽉 차는 한도까지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뭔가 하려고 이렇게 꾸미는 모습도 되게 꼴불견이죠.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신은 것을 이 다음 창가리를 거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노예도 노예하기 전에는 상전을 선택할 수 있대. 자신의 어떤 기회주의적 성향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일이야 할 것이었다. 방산복이 접근할 미군을 선택하는 조건인데 보면 알겠지만 권력 있고 좀 사람 좋아 보여서 이용해 먹기 쉬워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자무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마음에 들어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 알아들을 톡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미군과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금 how much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라고 삼복이가 나지키 더티원 하여 주었다. 더티원? 더럽다고? 아니고요. 썰티원입니다. 제대로 못한 거죠. 아무튼 30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획 돌려다 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하는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자, 여기에서도 판소리 사설 문체 드러나고요. 문체는 작가의 말투에 가까워. 근데 사실 이렇게 풍자적 어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조는요. 그래서 드러나는 어떤 태도가 말에 담긴 거거든. 풍자적인 태도를 말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스라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했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서술자가 대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코핏돌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40원가량에 아까 보니까 구두 하나 고쳐주면 50원 받는 것도 폭리였어요. 근데 주에 240원이면 구두 4개를 폭리를 취해서 받는 것과 같은데 사실 구두 장수라는 게 재료값이 있으니까 그 50원을 다 남기지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240원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벌던 것보다 주제에 넘게 너무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 보면 방산복의 출세, 미군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의 득세하는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미스터 방이라는 명명,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인물을 풍자하고 희화화해요. 원래 미스터 방이라는 건 좀 점잖은 신사한테 보통 미스터 누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그냥 약간 천박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이름 붙여서 미스터 방이라고 높여 불러준다라는 것이 이제 명명법이 되겠죠. 이런 명명을 통해서 인물을 풍자하고 희화화합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향락적이고 태폐적이죠, 너무. 그쵸? 이러한 관광 안내로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설정된 건 사건을 사파적으로 나열하는 부분인데 방산복의 무식과 천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을 일화적으로 제시합니다.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래인 것이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수천 년이요? 우리는 신라 때부터 거의 불교가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신라 때라고 했을 때는 기원 후입니다. 2000년 이하겠죠? 수천 년이라는 건 적어도 1000년은 아닐 거 아니야. 2000년이라고 쳐도 기원 전일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러면 사리탑인데? 사리탑은 불교와 관련된 거거든요. 수천 년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정확한 역사적 지식이 지금 없는 것 같죠, 이 사람. 그래서 2000 이어리라고 대답해버렸대요. 역사의식 없이. 또 한 번은요, 경회로. 경회로는 경복궁 서북쪽 연못 안에 있는 누각이고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었어. 사신연을 하는 데라고 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연회장. 지금 외국에서는 그레이트 홀로 불리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
라고 얘기했대요. 삼복의 영어 실력을 희화화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걸 풀이해 보자면요.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던 집 이란 뜻인데 역사적 지식과 인식의 부족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역가로서 있으니까 상대방 미군한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안 좋은 점을 눈으로 보여주거나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미군이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미서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들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했대요. 그냥 양장이 편해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조선 여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에스소이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불고 이거는 거의 부적 같은 느낌이야.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대요. 예술적 안목이 없는 것 같죠.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뭐냐고 물어서 추월색. 추월색. 이때 당시에 색자가 들어가는 건 19금 소설입니다. 이런 걸 추천했대요.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반의 집에 칠을 2원에 사주었대요.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이렇다. 조선을 똑바로 소개하지 않았는데 오 공로가 크다라고 하는 건 반어적 표현이죠.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으로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하는 부분이야.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던 그 집으로 옮아오기는 S 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다. 사흘 후에 집까지 옮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엔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 미스터 방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미군정 당시에 미군한테 빌붙어가지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비꼬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고 넘어가서 관동별곡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보는 건 우선은 주요 작품 위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72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72쪽. 72쪽. 저 72쪽 보면 간동별곡인데 이 간동별곡은 이제 그 정철이 강원도 감찰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강원도의 풍경과 자신의 선정을 이렇게 좀 자랑하는 형식으로 시를 적은 걸로 가사라서 시가 상당히 깁니다. 주제는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랑과 유교적 충의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유람이다 보니까 이제 장소의 이동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몇몇 장소의 이동 먼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선 만폭동에서 시작합니다. 만폭동, 폭포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다가 금강대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월대 갔다가 그리고 계심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계심대. 잠시만요. 니은 부분이야. 계심대. 자, 그 다음에 화룡새 가고요. 자, 그리고 불정대. 그 다음에 이제 산영루까지 하면서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여정 간 장소들은 미리 한번 표시해 주면은 이렇게 관동별곡처럼 기행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해설해 볼게요. 영중이 무사하고, 진영, 여기, 강원도 지역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 일제, 계절적 배경이 봄이네요, 봄. 화전 시내길이 풍악으로 버뎌 있다. 여기 지금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버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강산에, 다른 이름으로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거든요. 근데 왜 아까 계절적 배경 봄이라면서 근데 왜 가을 명칭으로 표시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풍악이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 지금의 그 뭔가 지금 뭔가 이제 즐기고 있는 중인 거죠. 당시에 가을은 추수가 있는 계절이라서 풍요의 계절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요롭고 흥취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봄산이지만 풍악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환천 시내길이 금강산이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여행채비죠. 석경의 막대지퍼 백천동 곁에 두고 백천동은 왜 아니에요. 여정의 길이 곁에 두고 갔잖아요. 옆에 끼고 만폭동으로 들어갔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색은 여정이죠. 여정.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자, 이건요 폭포의 역동적 모습입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폭포의 역동적 모습. 폭포의 역동적 모습. 은유법. 근데 왜 은유법이에요, 선생님? 여기 같은 있는데. 자, 이건요. 무지개나 용의 꼬리가 원간염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직유법이 맞아. 근데 무지개, 용의 꼬리 결국은 전부 다 폭포가 원간염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은유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시니 막 돌면서 뿜는 소리가 심리에 자자하다. 심리에 자자하기 쉬워 어려워. 이거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래서 들을 째는 우레러니 청각적 이미지. 본인은 눈이로다. 눈처럼 이제 폭포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여기가 폭포가 튀니까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는 우레 소리가 막 나고 밑에 여기를 보니까 거품이 보이니까 이거는 눈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각과 시각이 모두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삿기치니 선악이 막 가로 날고 있어요. 그래서 춘풍 옥정성에 첫점을 깨뒀던데 여기서 선악은 도가적 이미지가 있는데요. 신선의 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의현상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라는 뜻으로 학의 비유예요. 학을 비유한 거야. 그래서 방공 공중이죠. 공중에 솟았더니 서호의 옛 주인 누구일까요? 서호의 옛 주인 여기 자연의 옛 주인이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서호의 옛 주인이래.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선악이 막 넘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저 위에 보면은 그 영중이 무사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정에 대한 자부심이거든요. 정철이 그러니까 임금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간 거잖아. 그래서 좀 의기양양해진 거야. 난 너무 잘해. 너무 내가 다스리는 여긴 아름다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선정의 자부심도 보이고요. 자기 자신을 서호의 옛 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도가적으로 서호의 옛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신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자인데 화자의 약간의 그
약간 자기 자신감, 자존감이 들어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우의 옛주인 자기 자신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향로, 대향로는 금강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뜻해요. 그래서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 있고 정량사 진월대 고쳐 앉아 앉은 말이 그래서 정량사라는 절에 진열대라는 어떤 넓은 바위가 있겠죠. 여기에 고쳐 올라서 앉아 있으니까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변하다. 자, 여기서 여산 진면목이라는 건요. 중국 여산의 참모습인데 우리는 여산이라고 해요. 참모습. 인데 이 여산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좀 높은 산이에요. 근데 금강산이 여산은 아니잖아. 이건 뭐냐면 금강산의 전경을 비유한 거야. 그래서 와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자,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고 야단스럽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졌을 때 야단스럽다라는 말은 약간 부정에 가까워요. 야단스럽게 그러지 말고 좀 앉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야단스럽다는 너무 조화로워서 화려하게 보일 정도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니까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로움이 헌사할 수 있다. 마치 여산처럼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놀거든 뛰지 마라, 섰거든 솟지 마라. 이거 대꾸법이죠, 대꾸법. 두 부분이 문장이 거의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문장이 두 번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화류법 있죠? 왜 화류법이야? 지금 금강산 보고 있었죠? 금강산 봉우리가 막 높았다 낮았다 이러니까 놀고 뛰고 섰고 솟고 하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마치 봉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논다, 난다, 뛴다, 섰다, 솟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용을 고잡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앗는 듯. 얘도 지금 대꾸법이죠. 화류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듯 이거 나와 있으니까 직유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법 화류법은 얘도 쓰고 있고 직유법까지 세 가지 표현법이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자 여기서는 혈망봉 망고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혈망봉 망고대 이거는 충신을 의미합니다. 충신. 그래서 충신은 높고 외롭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늘이 추밀어 무슨 일을 사래려 하나 하늘은 임금이 되겠죠. 임금을 올려다보면서 무슨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천만의 겁띠 나도록 굽힐 줄 모르난다. 여기서 천만의 겹. 엄청 겹겹이 지나도록 또 굽힐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떤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와 너여이고 너 같아니 또 있을까? 라는 데서는 너 같은 니가 또 없다 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신도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고자 하는 거 여기에서 보입니다. 자, 개심대 고쳐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개심대로 또 갔나봐. 12,000봉을 넉넉히 세어보니 복마다 맺혀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 복마다 맺혀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 말거든 좋지 마라 좋거든 막지 마라.
자, 여기서 이것도 뭐야? 알죠, 이제? 대꾸법. 그리고 A는 B, B는 A. 그리고 요 B, B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쇄법 사용됐다고도 봅니다. 연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반복법도 결국 사용된 거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현 허천에서 인거를 만들고자 너무 기운이 맑으니까 산이 인거를 만들고자 한다. 인거는 인재거든요. 저 기운을 가지고 와서 인재를 만들까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죠. 형농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형용은 금강산의 정적인 모습이고요. 정적 모습. 태세는 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지 삼기실제 자연되었마는 저절로 됐건마는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라고 되어 있죠. 유정도 유정할샤는 정이 많다.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정적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비루붕 상상도에 올라보니 귀 니신고.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고사에 대해서. 설화보다는 고사네요, 고사. 그래서 여기까지 비로봉부터 비로봉이래. 동산 태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고사입니다. 고사. 고사 옛날 이야기. 동산 태산 공자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동산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살던 동네가 좁아 보이더래. 태산에 올라갔더니 이 세상이 좁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은 세상에서 뭐 많은 것에 다 연연하고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걸 느꼈대. 그게 공자의 호연지기거든요. 호연지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산 태산이 어내야 높뒀던 곳. 동산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게 여긴 공자의 호연지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극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우리는 뭐 동산이야 가봤어야 알지. 우리는 이 노극 공자의 고향이 좁은 줄도 모르는데. 넓거야 넓은 천하, 넓거나 넓은 천하, 매우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다고 말하겠는가? 어찌하여 적다고 말하겠는가?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며 알 거이고 그 공자의 호연직이라는 그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알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비로봉 상상도까지는 못 가겠죠. 그래서 오르지 못하거니와 내려감이 고이할까, 내려감이 이상할까라고 하면서 서리법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패 너러바위 활용세대였어라. 자, 여기에서는 천년 노룡, 물론 그 활용소에서 흘러가는 물로 비유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자 자신으로도 봅니다. 화자 자신. 활용소의 모습인데 화자 자신으로 보기도 해요.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흘려내어 창해에 니어시니 창해는 넓은 바다거든요. 밤낮으로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굽이굽이 물이 흘러서 그래서 넓은 바다에 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디렸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풍운은 선정의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풍운을 얻어 삼일우를 진다라고 했으니까 삼일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선정이 되겠죠. 백성에게 베푸는 선정.
자, 음의 이음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지에서 사는 풀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음의 이음풀이라는 건 백성을 뜻합니다. 고통받는 백성. 고통받는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미화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지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보니 천심절벽을 반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는 원간염이 뭘까요? 은하수. 원간염은 폭포입니다. 그래서 한 구비를 촌촌히 버혀내어 실같이 펼쳐 있어 배같이 가려지니 실은 말 그대로 실이고 배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폭포의 근경이고요. 배는 폭포의 원경이 되겠죠. 멀리서 보는 풍경. 가까이서 보면 실 같은데 멀리서 보면 이제 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히라. 도경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밑에 나와 있거든요. 도경. 산수의 자세를 그림으로 설명한 채. 산수의 지세를 그림으로 설명한 채. 그래서 아름다운 산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러한 도경의 12굽이 내 봄에는 여럿이다. 여기도 도경의 그 12굽이만큼 아름답다라는 얘기겠죠. 니덕션은 이 덕선으로 시인 200이거든요. 시인 200. 당나라 시인 200. 여산의 아름다움과 진면목을 노래한 시를 썼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니덕션 이제이셔 고쳐 의논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는 못하려니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도고는 뭐뭐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랴. 자, 여기는 관동 8경의 하나로 동해가 해금강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금강. 남녀는 위에가 뚫려있는 거 오픈카거든요. 한마디로. 위에가 뚫려있는 가마야. 그래서 화자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영루에 올라가니 영농백계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하는 듯. 영농백계 수성대도. 자, 이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물인데 감정이입의 대상. 왜냐하면 자연과 이별할 때 내가 아쉬워, 자연이 아쉬워. 자연은 몰라요. 내가 아쉬운 거야. 근데 이런 것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망이라는 감정을 이 자연물들한테 이입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섣부니 해운이 다 걷는 듯 명사길 닉은 물에 취선을 빚기 싫어. 취선은 취한 신선인데 화자 자신입니다. 바닥을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지 마라 네 벗인 줄 어디 아노. 백구는 이제 갈매기거든요. 갈매기야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라고 하면서 무라일체의 경지 보여줍니다. 자연 친화죠. 자, 여기까지 이제 또 관동별곡을 한번 해봤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제는요. 관동지방, 강원도 지방의 절경 유람을 하면서 유교적 충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그 꾀꼬리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황새결송이라는 건데 마지막 이제 지문이 황새결송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주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시골에 한 부자가 있어요. 시골에 한 부자. 시골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 친척이 갑자기 어느 날에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근데 부자는 서울의 형조에 송사를 제기하는데 친척이 미리 관원들에게 뇌물을 준 상태였고요. 부자는 결국 재판에서 지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부자가 너무 약오르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가겠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하긴 한데, 들려줘. 라고 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아, 그래, 네 분이라도 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이거는 이제 원망이죠. 재판관에 대한 원망. 이런 눈으로 보다가 여기 지금 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 한마디라고 나오는 건 액자식 구성을 보여주죠. 액자식. 바깥은 이제 그 차주한테 송사에 진 이야기라면 액자 안은 이제 이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에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이야기 다음과 같이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가 우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황새 결송입니다. 황새가 집결한 송사. 아무튼 그런데 소리에 자신이 없던 따오기가 누구에 대응하겠어요? 그쵸. 그 부자의 사촌에 대응하겠죠. 부자의 친척에 대응하겠죠. 뇌물 주는 애. 그래서 꾀꼬리 먼저 날아들어서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래였다. 꾀꼬리가 소리를 먼저 곱게 했는데요. 근데 황새가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타기 황행아 막교지상제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아름다우나 애잖아요 쓸데가 없다. 꾀꼬리를 날려보내요. 가지 위에 울게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헤어진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는 말이 타기 황행아 막교지상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애전하여 쓸데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뻐꾹새가 들어옵니다. 뻐꾹새. 그러면서 소리를 묘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좋은 노래를 했나 봐요. 쭉 했는데 황새 듣고 뭐라고 하냐면 월약 자규제 초극 천이래. 네 소리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이 떠오르니 가히 불쌍하도다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달이 지고 두견이 오니 초나라 천일의 사랑이라 라는 뜻으로 나라가 망할 것의 암시인데요. 그래서 슬픈 옛날이 떠올라서 싫다, 가히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나쁘게 판결합니다. 하니 뻐꾹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가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가거늘 뇌물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도 부끄러움을 느껴요. 입을 열지 못하나 황새에게 양먹임, 이건 뇌물을 먹임이죠. 믿고 고개를 나직케 하여 한번 소리를 주하면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었고 따옥이 소리밖에 없고 달리 풀쳐 고할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며 이런 말이 일부러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된 행동을 하죠. 쾌재며 장자로다. 화난 감정이 일시에 터져 나와서 큰 소리로 꾸짖음은 옛날 황장군의 위풍이요 장판교 다리 위에서 백만 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제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의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되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즉 잘못 판결하여 꾀꼬리와 뻐꾹새에게 못할 노릇하였으니 어찌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무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 그놈을 걔아들 걔자식이라고 하였으니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 일은 벌써 판이 났음에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이 물러가나이다. 승복은 하겠다. 그러나 이런 짐승도 걔아들 걔자식 소리 듣는다. 너네도 똑같지 않냐라고 하니까 형조 간원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황새결송, 황새가 집결한 그러한 송사를 통해서 법관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주제는요, 이 글의 주제는 뇌물에 의해 송사가 좌우되는 현실과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6회차에서는 세 작품을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